아, 진짜. 어머니, 제발 좀 나가시라니까요? 사람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아오, 냄새 진짜 역겨워 죽겠네.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성이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나는 멍하니 흩어진 반찬들을 바라보다 입을 뗐다. 아가, 이게 무슨 냄새라고 그러냐? 오늘 내 생일이라고 내가 새벽부터. 누가 해달래요?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요? 당장 이거 들고 꺼지세요. 냄새 배니까. 며느리의 손짓에는 차가운 혐오가 서려 있었다. 그래, 냄새난다고 했냐? 그 냄새가 이 집 기둥을 세운 건 꿈에도 모르고. 이놈들, 오늘 아주 끝장을 봐주마. 사건 발생 4시간 전 자갈치 시장. 새벽 4시의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처럼 시리도록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하루를 연다. 고무장갑을 낀 내 손은 얼음장 같은 물속을 헤집으며 오늘도 펄떡이는 생명들을 건져 올린다. 사방에 튀는 핏물과 비늘, 그리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내음. 이것이 지난 40년 남편 빚을 갚고 아들을 키워낸 내 삶의 냄새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이 맑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미 한 마리를 골라냈다. 녀석의 비늘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것이 꼭 내 아들. 녀석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처럼 눈이 부셨다. 어이구, 순자 할매. 오늘따라 웬일로 그렇게 실한 놈을 따로 빼나? 대통령이라도 오나봐? 단골 손님의 너스레에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이지. 우리 며느리 오늘 생일이거든. 강남 사는 며느리 입맛이 보통 까다로워야지. 이거 찜쪄주면 아주 자다가도 일어날 기다. 흥, 며느리 입맛 까다로운 게 자랑이라고 떠드냐, 순자야. 그래도 어쩌겠어. 내 새끼가 껌뻑 죽는 여잔데. 잘 보여야 내 아들 밥이라도 따뜻하게 얻어먹지. 고무장갑을 벗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은 옹이처럼 튀어나온 내 손이 드러났다. 아무리 락스로 벅벅 문질러 닦아도 손톱 밑에 낀 거무튀튀한 생선대는 빠질 줄을 몰랐다. 시장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몰골을 본다. 낡아 빠진 검은색 패딩 점퍼에는 며칠 전 튄 고등어 피가 얼룩져 있고 바지 밑단은 소금물에 절어 허옇게 일어났다. 강남. 그 번쩍거리는 동네에 가기엔 영락없이 초라한 행색이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웠다. 싱싱할 때 가져가서 따뜻할 때 먹이고 싶은 마음. 그 급한 마음에 나는 대충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도미를 넣었다. 그리고 밤새 졸인 전복장과 갓 담근 파김치가 든 보따리까지 양손 가득 들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이게 다 돈이 얼마야. 미진이 그 녀석 이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겠지? 백화점 가도 이런 건 못 구한다. 이년아. 지하철에 오르자 출근길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내 주변을 피했다. 내 옆에 섰던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코를 킁킁 대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저만치 멀어졌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아가씨는 대놓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옆 친구에게 눈짓을 했다. 나는 괜히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스티로폼 박스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몸을 웅크렸다. 이 냄새. 나에게는 자식을 먹여 살린 훈장 같은 냄새지만 저들에게는 그저 불쾌한 악취일 뿐이다. 하지만 괜찮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다를 테니까. 그 집, 그 으리으리한 강남 아파트 34평. 그거 살 때 보태준 돈이 얼만데 설마 시어미 냄새 좀 난다고 타박하겠는가. 이번 역은 압구정역입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주한 강남의 풍경은 내가 사는 시장통과는 공기부터 달랐다.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 입구, 위압적인 정문을 통과하려는데
경비원이 나를 불러 세웠다. 아, 거기 할머니. 어디 배달 오셨어요? 배달 오토바이는 저쪽 지하로 가셔야지. 입주민 통로로 오시면 안 됩니다. 배달 아닙니다. 여기 103동 1502호. 내 아들네 집이라 해. 오늘 며느리 생일이라 밥 좀 해주러 왔는데.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낡은 패딩과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꼭 내 살갗을 베는 것처럼 따가웠다. 그는 퉁명스럽게 인터폰을 누르며 확인 절차를 거쳤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혹시나 스티로폼 박스에서 물이 흘러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참나, 내 돈으로 산 집에 들어가는데 검문을 받네. 민석이 이놈 관리비는 제때 내고 사나 몰라. 겨우 현관을 통과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은 화려한 로비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았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다.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인지 가슴이 콩닥거렸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는데 문은 금방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누르려던 찰나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화면 가득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다. 반가움은커녕 마치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입을 막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저 오늘 친구들 온다고 했잖아요. 아가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나 싶어서. 내가 새벽에 장 봐서 돔이 큰 놈 잡아왔다. 문 좀 열어봐라. 팔 떨어지겠다. 아, 진짜. 민석 씨, 어머니 오셨어. 아, 나 미치겠네. 냄새 어떡할 거야.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 냄새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짐짓 못 들은 척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띠며 카메라를 향해 도미 박스를 들어보였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철컥 마이너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집안에서 훅 끼쳐나오는 향기. 라벤더인지 장미인지 모를 고급스럽고 인공적인 디퓨저 향기가 내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 잔뜩 화가 난 표정의 며느리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이는 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다.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지 그랬어. 미진이 오늘 예민한데. 어머님, 들어오시지 마세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신발장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페브리즈였다. 이놈 봐라. 시어미한테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설마 뿌리려는 건 아니지? 나의 불안한 예감을 증명하듯 며느리는 내 면전에 대고 분무기 방아쇠를 당겼다. 칙마이너스 차가운 액체가 내 얼굴과 낡은 패딩 위로 흩뿌려졌다. 독한 꽃향기가 내 몸에 밴 비린내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을 때 나는 보았다. 경멸. 그것은 분명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평온했던 내 세상에, 아니,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의 세상에 쩍하고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이 따가웠다. 며느리가 뿌려댄 정체불명의 방향제 액체가 눈꺼풀에 내려앉아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코끝을 찌르는 인공적인 꽃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기침이 터져나왔다. 콜록, 콜록. 아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 면전에 대고. 나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기며 매캐한 공기를 밀어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코를 감싸쥐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그 몸짓. 그것은 명백한 거부였고 노골적인 축출 명령이었다. 어머님, 제발요. 이 냄새 안 맡아지세요?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저 이따 친구들 오면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며느리의 하이톤 목소리가 현관 센서 등을 때리고 내 귓가에 윙윙거렸다. 나는 젖은 얼굴을 소매로 훔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듯 아들을 쳐다보았다. 내 아들 민석이 내 등골을 파먹고 자라 저렇게 번듯한 양복을 입은 내 자식. 너라면 알지 않느냐? 이 냄새가 너를 의사 만들고 이 집을 사준 그 귀한 땀 냄새라는 걸. 하지만 아들의 눈동자는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녀석은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미진이가 냄새에 좀 예민하잖아.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손님들도 온다고 했고, 일단 저기 베란다 쪽에 좀 계시는 게 낫겠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베란다? 지금 나보고 베란다로 나가라는 거냐? 믿을 수 없는 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사준 20억짜리 아파트, 그 넓은 거실 소파 한 자리를 내주지 못해 빨래 건조대나 놓는 베란다로 나가라니.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아들은 이미 내 등 뒤로 돌아가 스티로폼 박스를 밀고 있었다. 자자, 일단 이쪽으로요. 엄마, 옷도 좀 벗어서 봉투에 넣고. 냄새 배니까. 나는 아들의 손에 떠밀려 거실을 가로질렀다.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지만 내 등을 떠미는 아들의 손길보다는 따뜻했다. 며느리는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다시 페브리즈를 뿌리며 쫓아왔다. 마치 내가 지나간 자리에 더러운 발자국이라도 남은 것처럼. 거기 말고 저 끝에 다용도실 쪽 베란다요. 거실 베란다는 냄새 들어오니까. 며느리의 날카로운 지시에 아들은 나를 부엌 옆 좁은 다용도실 베란다로 몰아넣었다.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가 웅크리고 있는 그 비좁은 공간. 바닥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만이 이곳이 비싼 아파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물 한 잔 갖다 줄게. 미진이 진정되면 그때 얘기해. 아들은 쭈뼛거리며 바닥에 얇은 방석 하나를 던져주더니 도망치듯 거실로 나가버렸다. 탁. 베란다 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다. 유리문 너머로 거실의 풍경이 소리 없는 영화처럼 펼쳐졌다. 따뜻한 조명 아래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욱신거리는 무릎을 굽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스티로폼 박스 뚜껑을 열자 얼음 속에 파묻힌 도미의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귀한 놈 잡아다가 대접도 못 받게 해서. 죽은 생선에게 말을 걸 만큼 내 처지가 처량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생일상은 차려줘야지. 그래도 내 며느리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놓으면 나중에라도 마음이 풀리겠지. 나는 주섬주섬 짐을 풀기 시작했다. 밤새 손질한 전복을 꺼내고 빳빳하게 잘 익은 파김치통을 열었다. 그런데 파김치 뚜껑을 여는 순간 훅 끼쳐나오는 젓갈 냄새. 그때였다.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유리문 쪽으로 달려왔다. 유리문 너머 며느리의 입모양과 웅웅거리는 소리야. 열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요. 며느리는 유리문을 두드리며
손으로 X자를 그려 보였다. 절대 나오지 말라는, 절대 그 통을 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우아한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짜증과 경멸뿐이었다. 나는 파김치 뚜껑을 다시 닫았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울컥 넘어왔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정말 초라한 노인네가 되는 것 같아서였다. 대신 나는 시선을 돌려 며느리를 노려보았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뜻한 천국과 차가운 지옥이 갈라져 있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유리문 틈새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지영아 오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식모 아줌마가 좀 일찍 와서 설쳐대서 냄새가 좀 뱄네. 응, 지금 베란다에 가둬놨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와. 식모? 지금 나를 식모라고 했나? 베란다에 가둬놨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T-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슬픔의 종소리가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경고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을 다시 보았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제 어미가 식모 취급을 당하며 이 추운 베란다에 갇혀 있는데 녀석은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다. 아, 저놈은 몰랐던 게 아니구나.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구나. 가슴속 깊은 곳, 뜨겁게 끓어오르던 모성애라는 이름의 용암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퍼런 얼음 칼날 하나가 돋아났다. 나는 패딩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변호사가 주면서 신신당부했던 그 서류. 설마 쓸 일이 있겠나 싶어 부적처럼 품고만 다녔던 그것. 민서가, 미진아. 너희들은 오늘 생일 파티를 할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게 될 거다. 내 남은 정에 대한 장례를.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것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갈치 시장 바닥을 평정한 김순자의 진짜 계산을 보여줄 차례였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기어올랐다. 나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굳게 닫힌 베란다 유리문 너머를 응시했다. 거실은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지 아들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내가 있는 이곳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했다.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 사이 겨우 사람 하나 쪼그리고 앉을 만한 틈. 여기가 오늘 내 자리였다. 그래, 밥은 먹어야지. 나는 주섬주섬 스티로폼 박스를 다시 열었다. 김치 냉장고 뚜껑을 식탁 삼아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투명한 라겔락통에 담긴 전복장, 빨갛게 윤기가 흐르는 파김치, 그리고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잡채. 마지막으로 찜통에서 꺼내온 도미찜을 정중앙에 올렸다. 김치 냉장고 위가 금세 근사한 잔치상으로 변했다. 비록 조명은 컴컴한 센서 등뿐이고 배경음악은 세탁기 배수관 물 빠지는 소리뿐이었지만 아가 많이 물아. 이게 네 시어머니 피고살이다. 나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유리문 너머 거실 식탁에는 며느리가 주문한 호텔 출장 뷔페 음식들이 화려하게 깔리고 있었다.
랍스터니 스테이크니 하는 것들이 줄지어 놓였다. 내 투박한 도미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된 음식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기엔 간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사람을 위하는 뜨거운 간절함이 빠져 있다는 걸.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다. 유리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자기야, 서류는 준비했어? 아, 꼭 오늘 해야 돼? 엄마도 와 계시는데. 아들의 곤란한 목소리. 나는 젓가락을 들려던 손을 멈췄다. 서류? 무슨 서류? 당연히 오늘 해야지. 오늘 내 생일 선물이잖아. 공동 명의로 해준다고 약속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질질 끌어? 친구들 오면 자랑할 거란 말이야. 등기부등본 딱 보여주면서 남편이 생일 선물로 집 반쪽 줬다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채근에 아들이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공동명의. 머리털이 쭉 뼈섰다. 이 집이 어떤 집인가. 30년 동안 비린내 맡아가며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안 쓰고 모은 돈 20억을 몽땅 털어 사준 집이다. 아들 녀석 기죽지 말라고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사준 그 집. 그런데 그걸 며느리 생일 선물로 반을 뚝 떼어주겠다고? 빨리 도장 찍어. 친구들 오기 전에 법무사한테 사진 찍어보내게. 며느리는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식탁 위에 펼쳤다. 아들은 힐끔힐끔 베란다 쪽을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지만 결국 볼펜을 들었다. 이 도둑놈들.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이 뚝 하고 부러졌다. 단순히 무시하고 구박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저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발라먹을 작정이었다. 뼈만 남은 생선 가시처럼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릴 생각이었다. 나는 패딩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차가운 손끝에 닿는 서늘한 종이의 감촉. 변호사 김 씨가 챙겨준 효도 계약서와 증여 해제 이행각서. 아줌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줍니까? 자식도 믿지 마이소. 이거 딱 공증 받아놓고 수틀리면 바로 뺏어온다 조항 넣어입시다. 그때는 김 변호사가 야박하다 싶어 나무랐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 있겠나 싶어서.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늙은이 노파심에 받아두었던 그 종이 쪼가리가 지금 내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 뜬 시간은 오후 5시 50분. 며느리의 친구들이 도착하기까지 10분 남짓 남았다. 단축번호 1번. 김 변호사.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판을 엎을까? 아니, 아직 이르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가 희희낙낙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저 얄미운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가장 아픈 법이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앞에서 저 가식적인 행복의 정점을 찍는 순간 바로 그때 끌어내려야 한다. 나는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꾹꾹 눌러 수정했다. 김 변호사, 지금 서류 챙겨서 내 아들 집으로 온나? 당장. 전송 완료. 다시 김치 냉장고 위를 보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도미찜. 녀석의 눈이 슬퍼 보였다. 나는 젓가락으로 도미 살점 하나를 뚝 떼어 입에 넣었다. 차갑고 비리고 짰다. 내 눈물 맛 같았다. 맛 좋네.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는데 딱 10분 걸릴 끼다. 나는 입안에 도미살을 질겅질겅 씹어 삼키며 닫힌 유리문 너머의 아들 부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호흡을 가다듬으며 때를 기다렸다.
딩동 마이너스. 현관 벨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관객들이 입장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이 집안을 채웠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또각거리는 소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날카로운 가성, 그리고 비싼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로 밀려들었다. 나는 김치 냉장고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다. 다행히 세탁기와 건조기가 쌓여 있어 거실에서는 이곳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영화관 스크린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3명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며느리 미진이와 비슷한 나이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쇼핑백을 식탁 위에 툭툭 내려놓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미진아. 집 너무 예쁘다. 역시 강남뷰가 다르네, 달라. 자기야, 생일 축하해. 이거 이번 신상인데 자기한테 딱일 것 같아서 사왔어. 그들은 마치 훈련된 배우들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서로를 껴안고 웃어댔다. 내 아들 민석이는 그 사이에서 엉거주춤 서서 겉옷을 받아주느라 분주했다. 밖에서는 의사 선생님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단일 녀석이 집구석에서는 저 여자들의 시중이나 들고 있는 꼴이라니. 속이 쓰렸다. 민석 씨,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 더 멋있어지셨네? 아, 네. 어서들 오세요. 차린 건 없지만. 민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으로 들어가 와인을 꺼냈다. 며느리는 여왕처럼 소파 정중앙에 앉아 다리를 꼬고 샴페인 잔을 들었다. 야, 너네 오는데 차 안 막혔어? 여기 주말엔 헬이잖아. 말도 마. 그래도 내 집들이 겸 생일 파티인데 와야지. 근데 미진아, 너희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 한 친구의 질문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내가 있는 베란다 쪽을 향했다가 빠르게 돌아갔다. 아, 어머님? 부산에 계시잖아. 멀어서 못 오셔. 그냥 용돈이나 보내주셨어. 거짓말. 바로 등 뒤 베란다에 시어머니를 가둬놓고 멀어서 못 온다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어머, 다행이다. 솔직히 시어머니 있으면 불편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니? 너희 시어머니는 눈치가 있으시네. 안 오고 돈으로 때우시는 거 보니. 그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와서 잔소리만 늘어놓고 가는데. 부럽다 얘.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내뱉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리창에 꽂혔다. 돈으로 때운다? 그래, 돈으로 때웠지. 너희들이 앉아있는 그 소파, 밟고 있는 바닥, 마시고 있는 와인까지 전부 내 생선 비린내 판 돈으로 때운 거다. 그때 단발머리를 한 친구가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미진아,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 약간 젓갈 냄새 같은 거?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까 내가 뚜껑을 열었던 파김치 냄새가 미처 다 빠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테이블 위에 디퓨저를 흔들었다. 아, 그게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냉장고 정리를 좀 하다가 뭘 흘리셨나 봐. 내가 냄새난다고 닦으라고 했는데도 영 시원찮네. 수준이 안 맞아서 원. 도우미 아주머니. 아까 전화 통화로 들었던 식모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돈 보내주는 물주도 아니고 그저 냄새나 풍기는 수준 낮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아유, 조선족 쓰지 마. 말도 안 통하고 지저분해. 그냥 돈 더 주고 한국 사람 써.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분위기 깨게 냄새가 뭐니? 민석 씨, 여기 문 좀 꽉 닫아줘요. 친구의 타박에 며느리가 눈짓을 하자 아들이 쭈뼛거리며
베란다 쪽으로 다가왔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들킬까봐 겁이 나는 걸까? 아들은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웅얼거리더니 베란다 문을 철컥하고 잠갔다.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암막 커튼까지 쳐버렸다. 스르르 마이너스 커튼이 쳐지자 그나마 들어오던 거실의 불빛마저 차단되었다. 나는 이제 완벽한 어둠 속에 고립되었다. 화려한 무대 뒤편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창고에 갇힌 쥐새끼 꼴이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자 청각은 더 예민해졌다.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더 노골적이고 역겨웠다. 참, 미진아. 너 그거 했어? 명예 변경? 아, 맞다. 보여줄게. 자, 짜잔.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아들이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다. 대박. 진짜 해줬네. 민석 씨, 진짜 사랑꾼이다. 집 반쪽을 뚝 떼어주네. 야, 반쪽이 뭐냐? 어차피 민석 씨 명이나 내 명이나 그게 그거지.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해두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복잡해지잖아. 하긴 노인네들 돈 쥐고 안 놓으면 답답하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거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내 장례식 절차를 미리 밟고 있는 듯한 저들의 대화에 손발이 차가워지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복잡하다?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 내 죽음을 계산기에 넣고 두드리고 있었다. 띠링 마이너스 그때 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액정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김 변호사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주차장입니다. 올라갈까요? 회장님. 나를 회장님이라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 시장 상인 번영 회장이자 건물 세 채를 가진 진짜 주인. 그 호칭을 보는 순간 쪼그라들었던 내 자존감이 다시금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쳤다. 5분 뒤에 벨 눌러라. 벨 누르고 나면 내가 문 열어줄 기다. 김 변호사 알겠습니다. 준비한 서류 다 챙겼습니다. 나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김치 냉장고 위에 놓인 도미찜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눈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맞지? 저게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만 그냥 탐욕스러운 돼지 새끼들을 키웠네. 나는 쭈그리고 앉았던 무릎을 폈다.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저 커튼을 젖히고 나가는 순간 나는 냄새나는 도우미가 아니라 심판자가 될 것이다. 거실에서는 건배 제의가 들려왔다. 자, 우리 미진이의 완벽한 생일과 20억 아파트 공동 명의를 위하여. 위하여 마이너스. 잭 마이너스하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래, 실컷 마셔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 나는 베란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이따위 잠금장치 따위 자갈치 시장에서 짝짝 찢어발기던 생선배보다 약하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위하여 마이너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때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인내심은 저기 저 차가운 생선 대가리보다도 짧아져 있었다. 나는 굳게 닫힌 베란다 샤시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유리창이 울리며 둔탁한 파열음이 났다. 순식간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가 씹힌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암막 커튼 틈새로 아들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보였다. 녀석이 허둥지둥 달려와 커튼을 젖히고 잠금 장치를 풀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아들을 거칠게 밀치고 거실로 발을 내디뎠다. 비키라. 화장실 좀 써야겠다. 오줌보 터져 죽으란 말이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친구들 3명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명품 원피스, 반짝이는 액세서리, 풀 메이크업을 한 그녀들 사이에 생선. 비늘이 묻은 낡은 패딩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내가 섰다. 마치 백조무리에 떨어진 오리, 아니 시궁창 쥐가 된 기분이었다. 어머, 단발머리 친구가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다. 미진아, 이분이 너희 시어머니셔? 아까 부산에 계신다는?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거짓말이 들통난 창피함, 그리고 감히 파티를 망쳤다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다. 미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손님들 계시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내 집에 내가 들어와서 화장실도 못 가냐? 그리고 손님들 왔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이가. 나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김치 냉장고 위에서 가져온 도미찜 그릇을 식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짭조름하고 구수한 생선 냄새가 확 퍼졌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향이 지배하던 거실에 투박한 바다의 냄새가 침투했다. 자, 다들 맛 좀 봐라. 새벽에 내가 자갈치 가서 직접 골라온 돔이다. 이게 강남 밥상에는 안 어울릴지 몰라도 맛은 기가 막힌다. 나의 행동은 일종의 시위였다. 나 여기 있다. 나 냄새나는 식모 아니고 이 집 주인이고 니들 시어머니다. 그러니 날 무시하지 마라. 하지만 그 시위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아, 냄새. 야, 문 열어. 빨리.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은 코를 싸쥐고 베란다 쪽으로 도망쳤다. 미진이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도미찜 그릇을 노려보았다. 어머님, 진짜 노망나셨어요? 이 냄새 나는 걸 어디 식탁에 올려요? 내 친구들 비위 상하는 거 안 보여요? 아가 말이 심하네. 이게 똥이냐, 오물이냐? 네 남편 키운 밥줄이다. 한 입이라도 먹어보고 그런 소리 해라.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이딴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오더니 내 정성이 담긴 도미찜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설마. 미진아, 하지마.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늦었다. 와장창 마이너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둔탁한 플라스틱 통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는 주방 구석에 있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안에 도미찜을 통째로 쏟아버렸다. 철퍼덕. 하얀 살점이 터지고 붉은 양념이 쓰레기 봉투 위로 흩뿌려졌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골랐던 그 눈. 맑은 도미가 먹다 남은 파스타 찌꺼기와 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가 되었다. 이게 딱 여기 어울려요. 냄새나는 건 쓰레기통으로 가야죠. 안 그래요? 며느리는 손을 탁탁 털며 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사이다 같은 행동에 은근히 통쾌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멍하니 쓰레기통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아주 맑아졌다. 저 도미는 내 분신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헌신이었다. 며느리가 버린 건 생선 한 마리가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존중, 그리고 내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였다. 그래, 잘했다, 미진아. 아주 잘했어. 나는 쓰레기통에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이 변했는지 며느리가 흠칫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민서가, 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너도 저게 쓰레기로 보이냐?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 가져오지 말라니까. 미진이 성격 알면서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나중에 내가 용돈 더 드릴 테니까 그냥 가, 제발. 용돈. 제 어미의 짓밟힌 마음을 돈 몇 푼으로 퉁치려는 저 태도. 녀석은 끝까지 비겁했다. 아주 훌륭한 답이었다. 덕분에 내 마음에 남아있던 1%의 망설임조차 깨끗하게 사라졌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가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럼 그렇지. 늙은이가 별 수 있어? 하는 표정.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까 작성해둔 문자의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게 기억났다. 아니, 문자는 필요 없었다. 이제는 목소리로 직접 명령해야 했다.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을 켰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김 변호사입니까? 정적 속에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며느리와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변호사? 시장 생선 장수가 무슨 변호사? 네, 회장님. 문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며느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금 올라온나? 서류 다 챙기가. 알겠습니다. 경찰도 대동할까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아니, 경찰은 아직 됐다. 일단 네 놈이 와서 법대로 읊어줘라. 이 집구석 주인 바뀌었다는 거 똑똑히 알려줘야 안 되겠나? 나는 전화를 끊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다. 미진아, 네 생일 선물. 내가 아주 거한 걸로 준비했다. 기대해도 좋다. 딩동 마이너스. 타이밍 좋게 초인종이 울렸다.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냉철한 눈빛. 비린내 나는 내 꼬라지와는 딴판인 그야말로 강남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나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정중한 인사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다. 며느리 미진이와 친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변호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며느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아, 진짜. 어머니, 이제 연기까지 하세요? 어디서 재연 배우 알바라도 쓰셨어요? 하루 일당 얼마 줬어요? 10만 원? 20만 원? 미진이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시어머니가 회장님일 리 없다는 자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친구들도 그제야 아하며 킥킥거렸다. 어쩐지 아까부터 연기가 좀 과하다 했어. 미진아, 너희 시어머니 진짜 독특하시다. 이벤트 하시는 거야? 그러게. 아저씨, 연기 그만하고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친구들의 비아냥에 김 변호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나에게 눈짓으로 허락을 구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갔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도미찜과 그 옆에 놓인 명의 변경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철컥 하는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최미진 씨, 그리고 강민석 씨. 저는 자갈치 수산물 유통법인 및 부산 XX빌딩 소유주이신 김순자 회장님의 전담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그는 명함 3장을 식탁 위에 쫙 펼쳤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며느리 면전에 들이밀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김순자 회장님은 아드님 강민석 씨에게 증여했던 이 아파트 반포자이 103동 1502호에 대한 부담부 증여 해제를 통보합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들 민석이가 사색이 되어 서류를 낚아챘다. 증여 해제라니?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이미 제 명의로. 증여 계약서 제3조 2항. 수중자 아들과 증여자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해서 더 무서웠다. 방금 저는 회장님과의 통화 녹음을 통해 그리고 이곳의 상황을 통해 두 분이 어머니에게 행한 모욕과 학대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폐기한 행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언을 한 행위. 이는 명백한 망은 은혜를 잊음 행위로 법적 해제 사유가 충분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다 쇼잖아. 엄마, 이거 거짓말이지? 엄마가 나한테 준 거잖아. 줬으면 끝이지. 뭘 다시 뺏어가. 아들이 나를 보며 악을 썼다. 녀석의 얼굴은 공포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석아, 내가 이 집 사줄 때 네가 뭐라 했노? 엄마, 내가 평생 모실게. 엄마는 이제 고생 끝이야. 그러면서 도장 찍었지? 그게 계약이다. 근데 니는 계약을 어겼다. 아, 그러니까? 그깟 냄새 좀 난다고 했다고 집을 뺏어가? 우리가 엄마를 때리기라도 했어? 굶기기라도 했어? 아들의 적반하장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차라리 때리지 그랬냐? 차라리 굶기지 그랬냐?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존재를 지워버린 건 폭력보다 더한 살인이었다. 그때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식탁 위의 서류를 찢으려 했다. 이거 무효야. 사기야. 야, 너네 다 봤지? 이 할망구가 우리 협박하는 거 봤지? 증인 서줄 거지? 미진이는 친구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진짜 변호사, 진짜 서류, 그리고 진짜 분노한 건물주 시어머니. 낄 자리가 아니었다. 미진아, 우리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아, 어디가? 가지마. 친구들이 핸드백을 챙겨 도망치듯 현관으로 빠져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미진이는 씩씩거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반성이 아니라 도끼만이 가득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요? 제가 냄새 좀 난다고 했다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고 집까지 뺏어가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엄마예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졸부랑 뭐가 달라요? 그녀의 마지막 발악. 졸부. 평생을 10원 한 장 아끼며 손발이 터지도록 일해서 번 돈을 졸부의 돈이라 폄하했다.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옅은 미련의 끈이 투둑하고 끊어졌다. 졸부. 그래, 내가 졸부다. 근데 아가야, 그거 아나? 나는 며느리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내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그녀의 코끝에 닿을 거리였다. 그녀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졸부 돈으로 산 집에서 그 졸부 돈으로 산 옷 입고 그 졸부 돈으로 밥 처먹고 산 게 너다. 니는 그 더러운 돈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고. 뭐? 기생충? 김 변호사. 네, 회장님. 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저것들 짐 다 빼쁘고 싶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가장 빠른 방법이 뭐고?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부동산 인도 집행 신청서와 퇴거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이미 가처분 신청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퇴거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불법 점유로 간주하여 하루에 500만 원씩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운영하는 병원 개원 자금 5억, 그것도 차용증 쓰셨죠? 즉시 상환 청구 들어갑니다. 5억까지? 아들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제야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다.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사실은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나는 주저앉은 아들과 공포에 질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뻥 뚫릴 줄 알았는데 시베리아 벌판에 선 것처럼 춥고 시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 시간 준다. 딱 10분. 나는 식탁 위에 올려진 내 낡은 전자시계를 풀었다. 10분 안에 몸만 나가라.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시계, 들고 있는 가방. 다 내 돈으로 삼기면 두고 나가라. 안 그러면 도둑질로 신고할 끼다.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심판은 자비가 없을 것이다. 9분 남았다. 식탁 위에 올려둔 내 낡은 전자시계 숫자가 바뀌고 있었다. 그 작은 숫자의 깜빡임이 마치 그들의 목을 조르는 카운트다운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들 민석이가 먼저 무너졌다. 녀석은 바닥을 기어서 내 발목을 잡았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5억이라니, 당장 5억을 갚으라니. 나 병원 문 닫으라는 거야? 나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이럴 거야? 녀석의 눈물 콧물이 내 바지를 적셨다. 조금 전까지 용돈 줄 테니 가라며 귀찮아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돈줄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스러운 낯짝뿐이었다. 나는 발목을 잡은 녀석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래, 고생해서 의사 만들었지. 사람 살리라고. 근데 니는 니 어미도 못 살리는 놈 아이가. 5억? 그 돈이 니한테는 병원 자금이겠지만 내한테는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 담그고 생선 내장 따가며 모은 피눈물이다. 그 피눈물, 이제 도로 가져가야겠다. 어머님, 멍하니 서 있던 며느리 미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는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명품 원피스가 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냄새 난다고 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이 집 명의만은. 제발요.
저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쫓겨나면 저 어떻게 살아요? 끝까지 친구 타령, 체면 타령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쪽팔림이었다. 7분. 나는 건조하게 시간을 읊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퇴거 불응 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용역 업체 대기 중입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말에 미진이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내 짐 챙겨서 나갈 거니까 건드리지 마요. 우당탕탕. 안방에서 옷장을 뒤집어 엎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는 양손 가득 명품 가방과 보석함을 들고 낑낑대며 나왔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번쩍거리는 가죽 가방들이 그녀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잠깐. 내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 가방들 누구 돈으로 샀너? 미진이가 흠칫하며 가방을 등 뒤로 숨겼다. 이거 제 거예요.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온 것도 있고. 김 변호사, 카드 내역 확인해봐라.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다.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샤넬 100~800만 원 마이너스 김순자 회장님 법인카드. 2023년 12월 에르메스 1,500만 원 마이너스 강민석 원장법인 카드 실소유주 김순자. 그리고 저기 목에 건 다이아 목걸이 작년 결혼기념일에 아드님이 사준 거군요. 물론 자금 출처는 회장님 통장이고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내놔라. 내 돈으로 산 껍데기들. 안 돼. 이건 내 자존심이야. 이것만은 못 줘. 미진이는 가방을 끌어안고 바락바락 악을 썼다. 짐승이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꼴이었다. 네 자존심? 네 자존심이 내 돈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가짜다. 진짜 네 거는 저기 베란다에 있는 네 인성뿐이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김 변호사가 밖을 향해 손짓하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미진이의 팔을 잡고 가방을 하나씩 벗겨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민석 씨, 뭐해? 당신 마누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미진이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들은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녀석은 식탁 다리를 붙잡고 안 돼. 내 병원, 내 집 하며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경호원들이 회수한 가방과 보석들이 소파 위에 산처럼 쌓였다. 화려한 명품들 옆에 초라하게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 3분 남았다.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몸만 나가라. 입고 있는 옷? 그래, 그건 내가 적선한 셈 칠 테니 입고 꺼져라. 엄마, 진짜야? 진짜 우리 쫓아낼 거야? 깔 데도 없는데? 아들이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갈 데가 왜 없어? 찜질방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아니면 네 처가댁 가든가. 거기 가서도 똑같이 해봐라. 냄새난다고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지. 나는 베란다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나가면서 저 쓰레기통 비우고 가라. 니들이 버린 내 도미 니들 손으로 치우고 가라. 뭐라고요? 저 더러운 걸. 미진이가 질색을 했다. 안 치우면 청소 용역비 100만 원 청구한다. 5억 빚에 100만 원 더 얹을까?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녀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통을 들었다. 붉은 양념 국물이 녀석의 비싼 양복 바지에 뚝뚝 떨어졌다. 미진이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다. 냄새가 역한지 헛구역질을 해대면서도 5억이라는 빚더미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1분.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라. 내 집에서. 두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현관으로 걸어갔다. 한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눈물을 훔치며 화려했던 생일 파티의 주인공들이 세상 가장 초라한 폐잔병이 되어 쫓겨나고 있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며느리가 도끼 어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두고 봐요. 나 이대로 안 끝나요. 소송할 거예요. 노인 학대로 신고할 거라고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해봐라.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 상대해 줄 기다. 아, 그리고 미진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다. 냄새난다고 했지? 잘 맡아봐라. 지금 네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평생 네가 지고 가야 할 가난의 냄새다. 쾅 마이너스. 나는 그들의 면전에서 현관문을 닫았다. 도어락이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며느리의 향수 냄새와 아들의 비겁한 변명 소리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건 소파 위에 쌓인 명품 가방들과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내 낡은 전자시계뿐이었다. 나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통쾌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릴까? 현관문의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며 삐리링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긴 싸움의 종료를 알리는 공소리 같았다. 나는 현관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던 전쟁터가 순식간에 절간처럼 조용해졌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들리는 것이라고는 내 거친 숨소리와 거실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하, 하. 뜨거운 숨을 토해내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손끝이 저릿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 위에는 며느리가 뺏기지 않으려 발악했던 샤넬이니 에르메스니 하는 가방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주인을 잃은 명품 가방들은 그저 가죽 덩어리에 불과해 보였다. 바닥에는 아들이 흘리고 간 양념 국물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치우고 가라 해도 흘리고 갔네. 칠칠 맞은 놈.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갔다. 걸레를 빨아 바닥을 훔쳤다. 승마이너스 승마이너스. 바닥을 닦는 내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단순히 얼룩을 지우는 게 아니었다. 내 아들의 흔적, 며느리의 도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가졌던 미련한 기대까지 전부 닦아내고 싶었다. 얼룩이 지워지자 대리석 바닥이 다시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제야 집이 눈에 들어왔다. 34평 한강뷰 아파트. 새벽바람 맞으며 손이 부르트도록 생선 대가리를 쳐서 번 돈으로 산 집. 이 넓은 공간이 이제야 오롯이 내 것으로 느껴졌다. 꼬르륵.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긴장이 풀리니 허기가 몰려왔다. 아까 김치 냉장고 위에 차려뒀던 음식들은 다 식어 비틀어졌고 메인 요리였던 도미찜은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배고프네. 밥 먹자, 순자야. 나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푹신했다. 며느리가 앉아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그 의자. 나도 앉을 자격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배달 앱을 켰다. 평소라면 배달비 아깝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앱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남 최고급 스시 오마카세. 1인분 12만 원.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다.
12만 원이면 고등어가 몇 마리인지, 새벽 장사가 몇 시간인지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과감하게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다. 내 돈 내고 내가 묵는데 뭐 어때? 나 회장님이다. 30분 뒤 딩동 소리와 함께 배달 기사가 도착했다. 까만 고급 도시락 용기에 담긴 초밥들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성게알, 참치 뱃살, 그리고 도미. 내가 가져왔던 투박한 찜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진 화려한 도미 회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도미 살점 하나를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깔끔했다. 비린내는 전혀 없었다. 맛있네. 우물우물 씹는데 목이 메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다. 내 도미찜도 이것만큼 맛있었을 텐데. 투박해도 간은 딱 맞았을 텐데. 그 맛을 보여주지 못한 게, 그 정성을 쓰레기 취급당한 게 못내 서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끄흠. 흑. 텅 빈 거실에 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12만 원짜리 초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나는 엉엉 울었다. 아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미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생을 자식바라기로 살았던 김순자라는 여자의 지난 세월이 가여워서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다. 마치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아까 내가 갇혀 있었던 그곳,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활짝 젖혔다. 차르르 마이너스 커튼이 열리자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 검게 흐르는 강물,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그 모든 불빛들이 내 발 아래에 있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훅 하고 들어오는 밤바람. 그 바람에는 디퓨저 향기도 생선 비린내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 냄새뿐이었다. 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공기가 차올랐다. 아, 냄새 좋네. 나는 난간을 짚고 야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턴 내 냄새 풍기면서 살기다. 비린내가 나든 돈 냄새가 나든 내 맘대로 내 꼴리는 대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김 변호사의 문자였다. 회장님, 내일 일정대로 건물 매입건 진행할까요? 그리고 아드님 병원 가압류 신청은 바로 접수했습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진행해라. 그리고 내일 점심은 제일 비싼 거 물어가자. 내가 쏜다. 휴대전화를 덮고 나는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참 밝았다. 자갈치 시장 앞바다에 비치던 그 달이랑 똑같은 달인데 여기서 보니 더 크고 환해 보였다. 잘 가라, 내 아들. 잘 가라, 내 며느리. 덕분에 엄마는 이제 퇴근한다. 나는 식탁 위에 초밥 도시락을 다시 보았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 먹을 생각이다. 이제 나를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빈집에 혼자 남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인생을 되찾은 오늘 밤, 이 집은 나, 김순자로 꽉 차 있었으니까.